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여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번 장외 투쟁은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말은 상당히 수위가 높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근 6년 만에 거리로 나선 건 당 안팎의 정치적 상황이 그만큼 위기라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구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정치 공작 중단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대형 현수막도 들어올립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에 대한 대규모 투쟁에 나선 건데 당 추산 7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선 정치 테러 집단 수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인사를 겨냥해 범죄자 주권 정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2번이나 범죄가 있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될 듯한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선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선 건 자유한국당 시절이던 2020년 1월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깃발이 등장했지만 행사 성격에 맞지 않는 구호는 자제해달라는 당 요청에 따라 윤어게인 구호는 다소 잦아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대여 투쟁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현장 최고위를 열고 다음 주말엔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민의힘 대여 투쟁 전략을 이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구 상공회의소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엽니다. 목요일인 25일 대전 최고위에 이어 오는 27일엔 서울 도심에서 두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장기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킵니다. 우리 헌법 지킵니다. 우리 마침내 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비롯한 사법부 흔들기에도 끝까지 맞설 계획입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한 판사 겁주고 대법원장 쫓아낸 다음에 전부 자기 편으로 판사를 다 채우려고 해요. 특검 검사 임명도 민주당, 판사 임명도 이재명. 국회 안에선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무한 필리버스터도 검토 중입니다. 쟁점 법안뿐이 아닌 모든 법안으로 확대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안당 2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민주당의 입법 추진 속도를 늦추고 국민들에게 일방 처리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장외로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내란 불복에 이은 대선 불복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야당 탄압 주장에 대해선 대선 불복 프레임을 내세운 겁니다. 비판을 받은 여당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냐면서 또 한 번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꼬집은 정청래 대표도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냐면서 위헌정당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원 명단에 통일교 교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만 명을 집어넣었다면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통계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사례를 모으겠다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작 왜곡 수사 행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란과 민생은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와 함께 민생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따라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안 폐지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그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배임죄 처벌 때문에 기업인들이 망설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배임죄의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에선 배임죄 완화를 넘어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왔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 그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 법무부 등 정부가 배임죄 관련 판례를 정리 중인데 곧 당정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입법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폐지 이후에 법적 공백은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9월 내에 첫 번째 대책들을 좀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는 건 기업인들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위한 것이라며 이로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 FC 사건,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경기도 법카 유용까지 전부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돼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지 않고 있다면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재판 도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뀔 경우 새로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폐지된 법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소송이 종결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도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됐습니다.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을 못한다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글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군사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지만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을 깨자는 거냐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종적 사고라는 표현은 저출산 병력난에 따라 앞으로 북한군에 비해 우리 병력 수가 현저히 떨어질 거란 전망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1년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인데 절대 숫자 비교만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요한 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꼬집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방개혁을 통해 자체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에선 당장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가 있느냐며 핵 앞에서 경제력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주한미군은 핵 억제와 전쟁 예방이라는 억지 목적이 큰데 이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맞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즉 동맹 유연화 요구에 동조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유연화에는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과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좀 필요해요. 일각에선 동맹 유연화가 주한미군 일부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여야 간에 협치는 고사하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섰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최근 당 안팎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우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10만여 명의 당원 명부가 특검으로 넘어갔죠. 이 기업으로 치면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이에 따른 특검의 추가 조치는 물론 당원들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며칠 전 현역 의원으론 처음으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더 센 특검법 통과로 특검 수사가 언제까지 또 이 얼마나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 내부는 물론 이 지지층을 결집할 필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이 국민의힘과의 대화보다는 이른바 내란 종식에 방점을 두고 있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권 강성 지지층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개 특검 모두에 대응하는 6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 밥상 민심을 앞두고 이 민주당의 강경 공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도 이 국민의힘을 장외로 나가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라는 게 야당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를 앞두고 거리로 나가는 게 전략적으로 맞냐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국회 안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장외투쟁이 더 효과적인지가 관건일 텐데요. 이 황교안 대표 체제였던 지난 2019년 당시엔 거의 1년 내내 농성과 삭발, 무기한 단식 등의 투쟁 수단을 동원했지만 이듬해 총선에서 참패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에선 대선 불복, 장외투정이라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부 압박 법안들과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입니다. 반대로 추석 연휴 직후에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이 장외투쟁이 길어진다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최근 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이제 회동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더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재차 이 의혹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모 국회의원에게 들었다. 그리고 이 해당 국회의원은 1년 전 정권 고위직에게 들었다는 이 기존 주장 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새로운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서 의원 본인이 제기한 주장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진위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서 의원 스스로도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게 이 국회와 달리 방송이나 SNS 발언은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 당 지도부도 역풍 등을 우려해서 해당 의혹에선 사실상 발을 뺀 상황인데 이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같은 의혹만 제기한다면 이 소위 사법개혁의 명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언제 더웠냐는 듯 아침 저녁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 기온은 13도까지 내려갔고 한낮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며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 이나영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아래로 강 건너 북한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우와, 근데 저기 차 지나가는 것도 다 보여. 봐봐. 통일전망대에 오른 시민들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선명한 가을 풍경을 만끽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 걸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또 차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선선한 가을 바람에 꽃이 흩날리고 공원을 찾은 가족 연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공원에서 가을의 전령으로 불리는 노란 코스모스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많이 덥다가 날씨가 풀려가지고 나오니까 나들이하기도 좋고 저희 집에서 한 송이 가지고 온 꽃이 더 예쁘네요. 시민들의 옷차림은 짧은 반팔부터 가벼운 외투까지 다양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겉옷 가볍게 챙기면 날씨 아주 선선해가지고 손 꽉 잡고 입고요. 오늘 아침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의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을 기록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선선한 날씨를 동해상으로부터 동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없는 날. 내일 아침 기온도 12도까지 내려가는 등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늦은 밤 경기 남양주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엄마가 숨지고 7살 아들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관문 바로 옆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져 이웃이 모자를 대피시키려 문을 두드렸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곳곳이 시커멓게 그을리고 집안 가구 등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1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점점 이렇게 천장이 자욱해지더라고요. 아이 우는 소리를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된 거고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그랬죠. 불은 출입구 바로 옆에 다용도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쇠로 된 방범 창살이 구부러질 정도로 거셌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40대 여성이 숨지고 7살짜리 아들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다용도실로 쓰는 작은 방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좀 늦게 연기를 인식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서 수초만 해도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이웃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밝으셨어요. 되게 성격 좋으셨고 털털하시고 마트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태권도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다른 주민 13명은 스스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습니다. 화재 진압 중 소방관 1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충남 부여의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틀 전 부산 송정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된 뒤 실종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수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대형 콘크리트 덩어리 주위로 경찰 통제선이 걸려 있습니다. 안쪽에는 끔찍했던 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태국인이 머리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태국인은 교량 구조물을 옮기는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지해 놓은 그 나무가 부러지면서 이제 깔리면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업체 측이 안전조위 의무를 다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대형 망원경으로 바다를 살핍니다. 해경은 해군과 함께 지난 19일 부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면서 실종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승선한 8명 가운데 6명이 구조됐고 한국인 선장 1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 초속 10에서 14분이니까 엄청 부는 거지. 여기도 영향이 있어서 올해는 못합니다. 해경은 오늘 해질녘까지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해 집중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산재를 막겠다며 정부가 이번엔 특단의 대책을 냈습니다.
사망 사고를 낸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물리고 반복되면 아예 문을 닫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기업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재와의 전쟁, 실상은 어떤지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통령이 산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다음에 나온 대책이어서 수위가 높을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어땠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과징금입니다. 1년 동안 근로자가 산재로 3명 이상 숨지면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영업 정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었는데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노동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고 중대재해 이력이 있으면 대출 금리나 한도, 보험료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으로 산재 사망자 비율을 현재 10,000명당 0.39명에서 OECD 평균인 0.29명으로 2030년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이 더 높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5%이기 때문입니다. 영업 손실을 본 기업도 최소 30억 원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조 원인 대형 건설사의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되면 과징금으로 500억 원까지 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벌을 과하게 줌으로써 잡으려고 하는 게 좀 강한 것 같다. 만약에 사고 안 나고 끝나면 인센티브를 주냐, 그런 건 없잖아요. 이번 대책 중에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 또 뭐가 있나요? 네, 외국인 고용 제한도 특히 민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로 숨지면 해당 현장뿐 아니라 회사 전체 사업장에서 최대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 근로자 156만 명 가운데 약 15%가 외국인이고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중은 더 높은 게 현실입니다. 국내 인력은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높아서 외국인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져가는 상황인데요. 이마저 막히면 공사 자체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먹고 갈 때라든가 이런 건 외국인으로 더 많은 편이기도 해요. 그걸 못하면 기초 작업을 못하니까 좀 심각하죠. 2, 3년 뒤에 나만의 건설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재가 강화되면 공사가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로 영업이 정지되면 선분양도 못하게 됩니다. 건설사는 보통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왔는데 이 선분양이 막히면 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당연히 공급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페널티가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넓게 적용이 된다면 주택공급계획, 즉 건설공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둔감했던 것도 문제란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올해 발생한 건설 사고의 절반 이상이 작업자 부주의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규제와 처벌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이나 적정 공사비 보장, 하청업체 지원 같은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관행이나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KT 소액결제 해킹 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앞서 소액결제 피해는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무단결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소액결제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KT가 자체 조사한 피해 현황입니다. 8월 5일 서울 동작구에서 약 87만 원, 9일과 11일에는 서초구에서 227만 원, 20일에는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6차례에 걸쳐 178만 원의 무단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알려진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 외에도 피해 지역이 더 있었던 겁니다. 무단 결제 피해가 처음 알려진 지난 4일과 소액 결제를 차단한 5일에도 총 100건에 가까운 무단 결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월 5일 이후 추가 피해 발생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합동조사단과 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서 KT 사고 피해 현황은 매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해 인원과 금액은 물론 없다고 했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5천여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 지역 범위도 확대되면서 소액 결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KT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아직 없지 않나라고 의심하는 거고요. KT 측은 불법 기지국 아이디를 찾기 위해 ARS에 국한해 조사했고 이 아이디 신호를 수신한 2만 명을 대상으로는 모든 인증수단에 대해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해킹으로 몸살을 앓는 건 우리 기업만은 아닌 듯합니다. 유럽 주요 공항과 항공사에 탑승 수속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런던과 베를린, 브뤼셀 등 유럽 주요 공항의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돼 승객 수만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 앞이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긴 대기줄은 터미널 밖까지 이어집니다. Well, we've had to get into a big long queue here. We're not even inside Terminal 2 yet. We're really annoyed. 영국 런던과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등 유럽의 다른 주요 국제공항도 비슷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유럽 주요 공항과 항공사에 탑승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 업체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공항들이 대혼란에 빠졌는데 공항마다 탑승 수속 시스템이 마비돼 여행객들 체크인에 차질을 빚었고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취소도 속출했습니다. Alors ce qu'on voit ce matin, la situation c'est que il y a 10 vols qui ont été annulés et au niveau des vols retardés, on a 17 vols qui actuellement ont plus d'une heure de retard. 피해 업체는 사이버 공격으로 일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공격의 주체나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준비된 사이버 작전이라며 러시아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심 전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차에서 내려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청사로 들어갑니다.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소 관련해서 직시하고 포기 결정 과정에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은 내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팀의 석방을 지휘했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 온 저희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특검은 또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려 한 의혹도 캐묻는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대검찰청 검사가 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한 뒤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해 검사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오는 26일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의 계엄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며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오는 26일 공판을 열고 보석 청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을 전망입니다. 법원은 또 내일 오후 1시 30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한 총재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특검은 한 총재가 소환에 3차례나 응하지 않고 혐의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연간 1억 4천만 원으로 100배 올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오락가락하는 비자 정책에 혼란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They'd rather, how do you do that? You hire Americans. So there's an incentive to hire American.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한다고 밝힌 트럼프 행정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수료는 신청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일회성이고 국익에 부합하면 면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수수료는 연간이라고 밝힌 부분과도 다른 내용입니다. 이 같은 백악관의 해명은 미국 기술 대기업들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8만 5천 건만 발급되는 H-1B 비자 중 대부분은 미국 기술 기업에 고용된 인도와 중국 인력들이 받아갑니다. अमेरिका का नुकसान है, इंडिया का नुकसान नहीं है। यहाँ काम करेंगे तो इंडिया की प्रोग्रेस और ज़्यादा होगी। वैसे इंडिया प्रोग्रेस के ऊपर है। 비자 제도가 엄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관광이나 출장에 필요한 여행 허가인 이스타 발급 수수료도 현재의 2배인 40달러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미국 젊은 보수의 상징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곧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데 정치 테러가 빈번한 상황에서 미 당국은 최고 수준의 보안 경계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꽃과 풍선이 쌓인 거리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손편지를 남깁니다. 미국 보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열릴 행사장 앞엔 추모객들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Coming to this, to the funeral just symbolized, hey, we're not going to shut up, we're not going to back down, we're not going to remain silent. 미 언론은 현지 시간 21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되는 커크 추모식에 약 10만 명이 참석할 걸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So I'll be going to the service on Sunday. Coming back. 연설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총출동합니다. 미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모식과 참석자에 대한 테러와 암살 위협이 잇따르면서 최고 수준의 보안 단계를 지정했습니다. 가방을 들고는 행사장에 입장할 수 없고 모든 종류의 현수막도 내걸면 안 됩니다. Our units and our officers and personnel are very well prepared for these types of incidences or these types of pop-up events, even if you want to call it that. We're always going to be vigilant. 앞서 미 비밀 경호국은 행사장에서 총기와 칼을 소지한 전직 경찰 출신 남성 한 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세 달여간 극심한 가뭄을 겪은 강릉은 단비에 드디어 숨통이 트인 듯합니다.
올여름 강릉이 사상 초유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이 다른 지역에선 시간당 100mm가 넘는 역대급 물폭탄으로 큰 피해를 봤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에 지역마다 날씨 편차가 커 기상예보가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의 주된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입니다. 역대급 가뭄으로 11.5%까지 떨어진 저수율은 어렵사리 52%를 회복했습니다. 반면 지난 7월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하천이 범람하고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100mm를 넘어서는 집중호우는 올해에만 13건으로 최근 5년 평균치가 직전 5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폭염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은 46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졌고 대관령에선 관측 이래 첫 폭염이 기록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상청은 기상특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비에 읍면동 단위로 관측 장비를 늘리고 지역별 편차를 반영한 호우특보를 발령합니다. 폭염특보는 기존 주의보와 경보 2단계에서 1단계를 추가하는데 체감온도 35도를 크게 넘는 경우를 새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또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해 열 취약계층 보호와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기상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고 또 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보 대책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맞춤형 대책을 내년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하고 행안부와 복지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요즘 물건 대신 체험을 채운 오프라인 매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가 되어보는 매장부터 운세를 봐주는 매장까지 대체 어떤 상품을 파는 건지 짐작도 어려운데요. 왜 이런 매장을 만드는 건지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소비재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험형 마케팅 경쟁을 임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벽을 한가득 수놓은 우주 공간. 기기에 손바닥을 대자 AI가 손 모양을 읽어 나만의 별자리를 띄워줍니다. 한쪽에선 타로 카드 상담이 한창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한다는 의미도 돼요. 언뜻 놀이공원 같은 이곳은 통신사 매장입니다. 가상 아이돌 체험에 연기 연습, 프로필 촬영까지 휴대폰 상담 부수는 없애고 무료 놀이공간으로 채웠습니다. 직접 아이돌이 된 느낌을 좀 받았고요. 요즘 방탄소년단 같은 당장의 매출보다 잠재곡의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I think for people who have an interest in K-pop and the process of becoming a K-pop idol, they'll have a lot of fun here. 카메라 앞에 서면 AI가 표정을 분석해 조명을 실시간으로 바꿔주는데요. 출력된 사진에는 오늘의 운세가 적혀 있습니다. 체험을 중시하는 MZ세대 취향을 노린 건데 통신사 신기술을 곳곳에 자연스레 녹였습니다. 젊은 세대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홍보관 컨셉이 아닌 조금 더 팝업 스토어 중심으로 화장품으로 영역을 넓힌 편의점도 차별화를 위해 체험을 앞세웠습니다. 무인기기 앞에 서자 AI가 피부톤과 얼굴형을 진단합니다. 어울리는 색상의 화장품, 옷 스타일까지 추천해줍니다. 피부톤이나 필요한 화장품 같은 걸 쉽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딱 들어와서 바로 하면 되니까. 한 헬스케어 기업은 카페와 체험 공간을 결합했습니다. 음료 한 잔을 주문하면 안마의자부터 척추관리 기기까지 마음껏 써볼 수 있습니다. 음료도 드시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젊은 분들도 좀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 즐길거리를 더한 머무는 매장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영화의 바다 부산에선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입니다. 강동원과 이재훈 같은 인기 배우부터 국내에선 만나기 어려운 세계적 거장 감독까지 한자리에 모이면서
부산은 영화계 부진을 잇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차린 푸짐한 한상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세단장한 부산국제영화제엔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나홍진 감독이 선임자의 부담감을 토로하자 객석에선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천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제 명성에 부합되는 그런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상작을 선정하는 기본 방식은 만장일치. 배우 한효주와 한국계 미국인 감독 코고나다 등 심사위원 6명은 끈질긴 합의를 통해 좋은 영화를 가려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For me, cinema has to entertain us, has to teach us something, and has to have some magic in it. So we are looking for these three in the films. 영화의 전당 안팎에선 영화의 미래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거장 기에르모 델 토로는 봉준호와 박찬욱을 한국 영화의 큰 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I'm very attracted to their cinema because I see things that are not being done in any other cinema before. And the more you become familiar with Korean cinema, the more you see the instincts being very pure and very strong. 칸 황금종려상의 주인공인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이는 많은 사람이 위기를 말하는 지금이야말로 영화를 만들기 좋은 시기라며 낙관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996년 문화 불모지에서 시작해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자리 잡기까지 30년.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나이든 배우들에게도 30주년이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보태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을 맞이해서 부고니아를 관객분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관객에게도 이번 축제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번에 30주년 부국제 행사 열린다고 해가지고 언니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다 같이 오게 됐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폐막일인 26일 대상과 감독상, 심사위원상 등을 선정한 후 막을 내립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코스모스가 활짝 핀 걸 보니 가을이 오긴 맞나 봅니다. 휴일인 오늘 청명한 하늘 아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를 텐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7도, 춘천 13도, 부산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낮 최고 서울이 25도, 대전 26도, 부산 27도 예상됩니다. 주 중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1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